희극을 찾아서 유승찬. 바람이 드문드문 불어와 창문을 두드리고 나는 초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나는 움직일 만한 모든 것을 뒤흔들며 어정어정 걸어다니는 바람의 논이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거 큰일이야. 시청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바람이 차도와 인도의 가림막이 벽면으로 은행잎 한 개를 고추 세워놓았을 때 자주 섞인 이 PD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혼잣말이긴 했지만 뭔가 대답을 해야 할 것만 같아서 나는 바람에게 잘 가라는 인사말도 건네지 못한 채 뒤를 돌아보았습니다만 이 PD는 벌써 쪼개진 문틈새로 시커먼 뒷모습만 드러내 보였습니다. 언제부턴가 나는 바람을 미행하는 습관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강이 보이는 창가나 강변 고수부지 혹은 저수지 방파제에 앉아서 검푸른 물결과 논이는 바람을 쫓다 보면 쌓였던 상념들이 나풀나풀 흩어져 머리가 맑아지곤 하였습니다. 아마 고등학교 3학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신 어머니를 저수지에 묻고 나서부터 생긴 버릇일 겁니다. 이 PD가 내던진 몇 마디 말은 마음 한켠에 세워진 노란 은행잎 하나를 사정없이 구겨버렸습니다. 코미디 구성 작가인 나는 2주일에 한 번씩 어김없이 숨을 헐떡이며 달려드는 마감의 채찍 소리를 들으며 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나는 신문을 아주 자세하게 보는 편입니다. 특히 코미디 구성에 필요한 소재를 찾기 위해 신문을 볼 때면 활자를 이렇게 세우기도 하고 뒤로 돌아앉게 하거나 몽땅 물구나무를 세워놓기도 하면서 힘껏 뒤틀어대느라 보통 남들이 보는 시간의 3배쯤을 허비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나보고 글씨를 읽는 건지 누나를 빼내는 건지 모르겠다는 말을 던지곤 했는데 처음에는 진짜 눈두덩을 만져보기까지 했었습니다. 오늘 내 눈길을 질기도록 강하게 잡아당긴 기사는 사회면 왼쪽 끝에 실린 가십이었습니다. 30대 남자 굶어 죽어 라는 제목이 달린 그 기사는 마치 양지 바른 담벼락 밑에 갈라진 시멘트 틈을 비집고 자라난 초겨울 질경이처럼 귀퉁이에서 낮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일렁임의 빛깔은 봄 햇살처럼 화사하지 않았고 그렇다고 눈물을 뚝뚝 떨어뜨릴 만큼 슬프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어이없음을 상징하는 무늬를 새긴 어눌한 회색빛 바탕의 접시 위에 간단한 술안주를 올려놓은 것 같은 말투였을 뿐입니다. 내가 약 150자가량 되는 기사의 내용 중 선진국 초입이라거나 연말연시 이웃사랑이라거나 하는 단어와 구절의 숲속에서 조병수라는 이름을 발견한 것은 기사를 거의 3번쯤 반복해서 읽었을 때였습니다. 그 이름은 기사 초입에 적혀 있었는데 제목의 큰 몸뚱이 때문에 그랬는지 이름 따위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생각 때문에 그랬는지 처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았던 것입니다. 조병수? 나는 소리내어 그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그 이름을 설명할 어떤 사실을 찾아내기 위해 기사를 다시 샅샅이 뒤져 읽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30대 초반 남자라는 설명과 청량리 소재 모 여인숙에서 시체를 발견했다는 사실이 적혀 있을 뿐 나이도 주소도 학력도 가족 관계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직업은 무직이었습니다. 나는 114에 전화를 걸어 관할서인 청량리 경찰서의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무심코 어둠이 깔리고 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두워질수록 점점 선명해지는 불빛을 점으로 연결한 듯한 서울의 야경이 점차 화사한 윤곽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수한 불빛들 중에서 가까운 곳에서 뿜어져 나온 빗줄기 사이로 두어 달 전에 만난 적이 있는 국민학교 동창 병수의 얼굴이 밟혀왔습니다. 병색이 완연한 얼굴, 시커머 누르죽죽한 살갗과 누렇게 변색된 흰자위로 가끔씩 허공을 낚시질하던 모습이 그가 나에게 남긴 몇 시간 동안의 자국이었습니다. 충북 음성. 조병수의 본적을 물어본 나의 물음에 경찰관은 귀찮다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습니다. 나는 알아서는 안 될 사실을 안 사람처럼 얼른 수화기를 내려놓고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나는 연기를 내뿜으며 신문을 거칠게 뒤적거리다가 이내 일어나서 둥근 회의 탁자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기울 씨, 내일 아침까지는 원고가 내 손에 와 있어야 돼. 어느새 들어와 앉아 신문을 끌어당기며 이 PD가 말했습니다. 사실 이 PD의 말은 나와 내 아내와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7개월 된 아이의 밥줄에게 향한 말이었고 아직 신인에 불과한 나는 그의 말을 거역할 쥐구멍만한 빛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뭔가 이 PD의 비위를 맞출 만한 말을 하기도 싫었던 나는 한마디의 대꾸도 없이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방을 나서는 내 등 뒤에 대고 이 PD는 뭔가 또 한마디 말을 던졌지만 내가 말의 허리를 탁 하고 자르며 문을 얼른 닫아버렸기 때문에 나는 뒤돌아보며 대답하는 번거로움을 피해 총총히 복도를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나는 어느새 마포를 지나 광화문 내거리에 와 있었습니다. 방송국을 빠져나올 때만 해도 중부고속도로를 달려 고향에 있는 커다란 저수지를 한 바퀴 돌아보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자마자 코앞에서 발길질을 해대는 마감의 피 묻은 발톱과 시커머 누르죽죽한 친구의 죽음이 나를 마구 흔들어댔습니다. 그 흔들림 때문에 나는 직진 차선에서 좌회전을 했고 우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하면서 청량리를 향해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생각해보니 꼭 2달 전 토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 초순, 그러니까 나무가 보이는 산자락은 어디나 아름다웠고 길가의 은행잎은 초록빛을 아주 연하게 띤 황금빛 살결을 햇살에 드러내놓고 마지막 인사를 나누다가 길거리에 뚝뚝 떨어지곤 하던 완연한 가을날이었습니다. K대학 정문 앞에서 오후 3시에 병수를 만났습니다. 국민학교 5학년, 그러니까 12살 때 그를 마지막으로 본 이후 꼭 19년 만에 다시 만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철이 좀 이른 듯한 두터운 점퍼와 검은색 골덴 바지 차림에 때가 많이 탄 농구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옮겨? 나 지금 여기 짜장면집에서 삐삐치고 오는 길이요. 그가 누런 이빨을 드러내며 제법 환한 웃음을 지어 보였을 때 나는 비로소 그의 옛 얼굴을 기억해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학교 때만 해도 작은 축에 속했던 그의 키는 어느새 부쩍 자라 나보다 깨금발 하나쯤은 더 높아 보였습니다. 그를 만나게 된 것은 순전히 그의 집요한 노력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K대학 국문과를 나왔다는 얘기를 들은 그는 학과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내 연락처를 물었고 거기서 모른다고 하자 다시 과 학생의 사무실로 전화를 걸어서 내가 방송국 코미디 구성작가로 일한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방송국에서 연락처를 가르쳐주지 않자 그는 여러 번 목소리를 바꿔 전화를 하던 끝에 자신을 청주 방송국의 기자라고 속여 겨우 내 호출기 번호를 알아냈던 것입니다. 국민학교 시절 그가 있는 한 나는 2등을 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부뿐 아니라 읍내에 살던 그는 깡촌에서 1시간씩이나 걸어다니던 나를 언제나 주눅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숟가락이 들어갈 틈만 남긴 채 도시락을 뚜껑으로 가리고 밥을 먹곤 했는데 흰 쌀밥에 계란 프라이를 덮어오던 그는 다른 아이가 뺏어 먹을까봐 가렸고 꽁보리밥에 무장아찌가 고장이었던 나는 창피해서 가렸습니다. 유독 얼굴이 하얗고 눈망울이 초롱초롱해서 인기를 독차지했던 같은 반 화영이도 그와 친하게 굴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국민학교 5학년 때 대전으로 전학을 가면서 1등은 내 차지가 되었습니다. 고사리 같은 손을 흔들며 교문을 나서던 그를 떠나보내는 순간 나이 어린 내 가슴에는 서운함은커녕 무지갯빛 희망 같은 게 가득 차올랐습니다. 나는 아직도 기쁨에 달뜬 마음이 다른 아이에게 전해질까봐 논과 잇따 있는 학교 옆 담 안쪽으로 흐르는 도랑에 주질러 앉아 점심시간 내내 송사리떼를 바라보던 순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작고 투명한 내 소주잔에 약간 넘치도록 술을 따랐습니다. 나는 넘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약간 덜 차게 소주를 따랐고 그는 병꼭지가 잔에서 떨어지자마자 단숨에 술을 털어놓고는 다시 한 잔을 받아 놓았습니다. 넌 변한 게 없구나. 나는 바싹 사갔는데. 그는 미리 썰어놓은 겉이 약간 말라붙은 오이를 씹어 먹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흰자위가 누렇게 채색된 그의 눈빛은 어디 한 군데에 머무르지 않고 불안하게 허공을 휘적거렸습니다. 나는 내 상상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나타난 그를 보면서 연신 그가 나를 만나자고 한 이유를 생각하느라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바쁘게 가야 되는 건 아니자? 오랜만에 친구 만나서 술 한 잔도 안 하고 가면 쓴다. 그가 금방 서운한 표정을 하고 시커멓게 타들어간 입술을 실룩거렸을 때 그제서야 나는 뭔가 잊고 있던 사람처럼 급하게 술잔을 들어 입에 털어넣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국민학교 5학년 담임선생이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얘기며 유포리에 살던 성수가 외무고시에 합격했다는 얘기 등을 꺼내놓았습니다. 시골 농협에 다니는 종만이 얘기를 할 때는 말끝마다 쌍시옷자 들어가는 욕을 해대며 어려울 때 도와줬더니 술도 한 잔 안 산다고 투덜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날에서야 안 이야기지만 그의 아버지는 월남전에서 중위로 전사했습니다. 그때 받은 보상금으로 홀어머니가 고향에서 짐을 보를 내 외아들인 병수를 키웠습니다. 그가 대전으로 전학을 간 것도 좀 더 큰 도시에서 공부를 시키고자 했던 어머니 뜻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대전으로 이사간 다음 해부터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고 그는 그대로 도의에서 중간도 안 되는 성적 때문에 방황을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는 당뇨병이라고 했고 곧이어 신장병이 가세했습니다. 월악산에서 내려왔다는 유명한 점쟁이가 이사를 잘못 와서 그렇다며 고향으로 돌아가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했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여건을 마련하기도 전에 어머니는 영원히 돌아가셨고 그는 어머니가 남긴 자그마한 유산과 함께 작은 아버지 손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그 유산 갖고 갈빗집 시작해서 돈도 많이 벌었어. 거기 있잖아. 육령리 가는 길목에 주유수도 하나 갖고 있어. 그런데 씨발 돈 좀 붙여달랬더니 직접 와서 가져가래. 그게 말이 돼? 가면 잡혀가는데? 난 주민등록도 없어. 경찰서에 도착한 시간은 저녁 8시 30분쯤이었습니다. 나는 정문 수위에게 방송국 출입증을 내밀고 겨우 서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서너 명이 앉아 고개를 소그린 채 조사를 받고 있을 뿐 사건 조사계 사무실은 한산한 편이었습니다.
나는 몸집이 크고 나이가 지긋하게 들어 보이는 형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저 조병수 씨 사건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조병수? 예, 굶어 죽었다고 신문에서 봤습니다만. 아, 그 사람은 여기 성바오로병원 영안실로 갔어요? 병수가 남긴 유품 같은 건 없었습니까? 담당 형사가 지금 식사하러 갔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봐요. 근데 당신은 어떤 사이죠? 친구입니다. 사이는 뭐죠? 신문 봤다면서 아사요, 아사. 지금 세상에 굶어 죽는 놈이 다 있고 그것도 새파랗게 젊은 놈이. 나는 석유난로 곁에 길게 뻗어있는 나무 의자에 앉아서 파랗게 일렁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조사받던 피의자들이 힐끗힐끗 내가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호기심 어린 눈길을 던지는 듯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 굶어 죽은 친구를 찾아온 나의 차림새가 너무 번듯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들의 시선을 피해 난로를 바라보면서 차를 타고 오면서 했던 생각의 마디를 이어갔습니다. 그는 강도 전과 이범이었습니다. 형기는 다 마쳤지만 예비군 훈련을 받지 않아 향군법 위반으로 기소 중지 상태에 있었고 주민등록도 당연히 말소돼 있었습니다. 그가 꺼낸 얘기의 끝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방송국에 있다는 사실과 예전에 공부를 잘했다는 근거를 들어 11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 110만 원 속에는 그가 새 삶을 살아갈 아주 서투른 계획서도 담겨 있었습니다. 내 얼굴이 왜 이런지 알아? 굶어서 그래. 네가 좀 도와주면 주민등록 살리고 뭐 조그만 장사 시작해서 석 달 안에 갚을게. 너야 그 돈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잖아? 화영이년 만나서 전해줄 것도 있고. 110만 원은 큰 돈이 아니지만 원고료 타서 간신히 생활 규모를 맞추고 있는 나로서는 결코 작은 돈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는 친구가 그것도 19년 만에 느닷없이 나타나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돈을 내놓으라고 하는 상식 이하의 처사에 짜증 섞인 화가 불끈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나는 일단 화를 안으로 삭혀 넣은 다음 대답을 하기 전에 생각할 시간을 벌 겸해서 화영이 얘기를 이어갔습니다. 화영이는 벌써 시집 갔다고 들었는데 읍내에서 화장품 가게 한다며? 시집 갔지. 우리 1년 선배하고 했어. 남석이 알지? 그럴 줄 알았으면 확 따먹기나 하는 건데 이상하게 그년하고는 잘 안 되더라고. 다른 년하고는 하루에도 몇 번씩 조질 때도 그년하고는 잘 안 됐어. 근데 깜빵 간 사이에 날려버렸어. 내 그년 반지 하나 해주고 싶어서 그짓 했는데. 요즘 가끔 전화하면 존나게 귀찮아하기만 하고 18년. 나는 그가 말을 이어가는 사이 몇 가지의 손익 계산서를 짜고 있었습니다. 주머니에 일부러 찾아온 현금 10만 원을 줘버릴까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랐지만 몇 군데 쓸 일도 있고 해서 일단 그 생각은 접어두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가 전학을 간 후 국민학교 졸업할 때 전교 1등에게만 주는 동창회장 장학금이 있었는데 나는 전학을 가지 않았으면 당연히 그가 받았을 그 돈이 지금 돈으로 30만 원쯤 하리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80만 원을 깎은 3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그와 마주 앉아 있는 동안 나는 그때 내가 받은 장학금이 마치 그로부터 가로챈 것 같은 부채감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참으로 성립하기 어려운 흥정이 이어졌습니다. 그는 최소한 60만 원은 있어야 한다고 했고 나는 30만 원 이상은 형편상 도저히 힘들다고 하였습니다.
흥정을 하는 동안 놀랍게도 그는 공격적이었고 나는 방어적이었습니다. 누가 정해놓았는지 알 수 없는 규칙 속에서 계속되는 실랑이는 결국 그가 한 걸음 물러서면서 끝이 났습니다. 그가 물러선 이유는 내가 노가다판이라도 나가보지 그러느냐고 물었을 때였습니다. 그는 서둘러 자신의 팔소매를 걷어붙이며 이 몸뚱어리로 어떻게 막노동을 하겠냐고 반문했지만 아무튼 무심코 던진 나의 물음이 그의 기세를 누그러뜨려 놓았던 건 사실이었습니다. 그의 팔뚝은 내가 보기에도 앙상했습니다. 손등을 타고 한 10cm쯤 올라간 그의 오른 팔뚝 위에 아주 짙게 새겨진 문신이 도드라져 보일 뿐 그의 근육은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화화. 그가 팔뚝에 새겨넣은 한자는 그의 모습과 전혀 어울리지 않게 예쁜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사실 화화, 꽃화, 불화, 화화로 읽어야 할지 불화, 꽃화, 화화로 읽어야 할지 궁금했지만 그걸 물어볼 만한 분위기는 못 되었습니다. 네가 약속을 안 지키면 난 굶어 죽는겨. 그는 몇 번이나 이 같은 뜻의 다짐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튿날 점심 무렵 그가 방송국으로 찾아왔고 나는 봉투에 준비해둔 30만 원을 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석 달 안에 꼭 갚겠다는 그의 말에 기대를 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었고 내 마음속에는 오히려 그가 다시는 연락을 하지 말아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득하게 들어찼습니다. 그리고 꼭 2달이 지나서 신문을 통해 호련히 나를 찾아온 것입니다. 저녁을 먹으러 갔던 형사가 옷깃에 묻은 추위를 털어내며 들어선 것은 내가 도착한 지 30분이 조금 못된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깐깐하게 나의 신분을 묻다가 내가 방송국 출입증을 내밀자 금세 태도를 바꾸어 병수가 남겨놓은 유품을 순순히 내놓았습니다. 유품이라고도 할 것도 없는 그의 자잘한 짐꾸러미 속에서 내 관심을 끈 것은 손바닥만한 수첩과 그 수첩에서 살짝 비어져 나온 빛바랜 사진 한 장, 그리고 한돈쯤 돼 보이는 금반지였습니다. 사진 속의 화영이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단발머리에 교복을 단아하게 입은 그녀는 수줍게 미소를 지으며 장중하게 쓰러져가는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나는 단박에 그녀가 서 있는 자리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저수지를 만들기 위해 둑을 막아놓았기 때문에 언제나 물이 찰찰 흐르던 그 추억의 샛강에는 갈대숲이 우거졌습니다. 밤색 표지가 해져 드문드문 하얀 눈썹을 드러낸 그의 수첩에는 약속을 알리는 낙서와 연락처 등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낙서들 가운데서 화영이라는 이름을 찾아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곳에는 김화영이라는 이름을 빼곡히 적어놓기도 했고 또 어떤 곳에는 낯이 달아오를 만한 표현을 해놓기도 하였습니다. 화영, 발가벗은 너를 보고 싶어 라든가 너를 내 안에 밀어넣고 싶어 라는 낙서가 있는가 하면 900일째 너를 영원히 죽여버리고 싶다는 섬뜩한 표현도 눈에 띄었습니다. 나는 수첩을 한 장 한 장 찬찬히 넘기면서 그가 꼭 죽어야만 했던 이유를 찾아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이미 지나가버린 일상의 기록이 가끔씩 엎드려서 잠을 자고 있거나 하얀 백지만이 형광등 불빛을 반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문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친구의 죽음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코앞에 닥친 마감의 거리를 찾기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갑자기 얼굴이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미 내가 친구의 어이없는 죽음 앞에 와서 그것도 한낱 코미디에 필요한 이야기거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나는 수첩의 낱장을 더욱 빠른 속도로 넘겨갔습니다. 그러던 내 손길과 눈길과 마음이 한꺼번에 정지한 것은 아마 끝에서 두 번째 페이지쯤에 이르렀을 때일 것입니다. 이전의 낙서들과는 다른 가지런하게 적힌 글자들이 나를 불러세웠던 것입니다. 김갑수 02-751-3257 집 증권대리. 갑수는 나도 대학 시절에 가끔 만난 적이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리고 갑수 밑으로 거의 절반 이상은 알만한 이름들이 쭉 적혀 있었는데 나는 찬찬히 그것을 헤아려 보았습니다. 모두 27명이었고 내 이름은 26번째, 그러니까 맨 끝에서 두 번째에 적혀 있었습니다. 내 옆으로는 전화번호와 호출기 번호가 적혀 있었고 직업란에는 방송국이라고만 돼 있었으며 30이라는 숫자가 적혀 있는 걸로 봐 뒤에 있는 숫자는 돈을 받은 액수를 적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 이름들 중 반쯤은 숫자란에 X표가 쳐져 있었습니다. 내 이름 다음에는 김화영이라는 이름이 덩그러니 적혀 있었습니다. 이 PD한테 전화 왔었어. 내일 아침까지는 꼭 대본을 가져와야 된대. 연락도 없이 어딜 갔다가 이제 온 거야? 배가 잔뜩 불러와 허리를 잘 굽히지도 못하는 아내가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내 밥상을 차리며 볼멘 소리로 물었습니다. 원래 내가 가끔씩 아무 말도 없이 사라졌다 오곤 하는 버릇이 있었기 때문에 아내는 오늘도 그런 줄만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나는 어디 나갔다 들어오면 아내의 부른 배 위에 귀를 들이대고 아이가 발로 차는 소리를 꼭 들었는데 오늘은 웬일인지 그것조차 하기가 싫었습니다. 나는 마감의 초침 소리에 다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감이란 오늘 당장 거둬들이지 않으면 서리에 얼어 죽는 김장 배추를 추수하는 일과 같아서 잠잘 시간이나 밥 먹을 시간은 물론 무엇인가 근심할 시간을 따로 떼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병수에 관한 생각은 김장을 끝내고 텃밭에 심은 마늘이 얼어 죽지 말라고 덮어놓은 집세기를 비집고 올라오듯 말썽을 부리다가 결국 온 밭을 파랗게 물들여 놓았습니다. 집세기를 더 많이 가져와 자라나는 싹을 덮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나는 그 이유가 병수의 죽음에 관련된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을 가슴에 묻어두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서 전화기 앞에 바짝 다가 앉았습니다. 먼저 갑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수가 언제부터 친구들을 찾아가 돈을 받아내는 일을 시작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걔가 죽었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굶어 죽을 수가 있다는 거니? 아마 작년 봄이었을 거야. 내가 입사한 지 꼭 1년 됐을 때니까. 걔 전과 때문에 취직이 안 된다고 돈을 좀 달라고 그러더라고. 자식 머리도 좋은 놈이 안 됐구나 싶어서 카드에서 30만 원 빼줬어. 자존심 하나로 버텨오던 놈이 나한테까지 찾아온 걸 보면 급하긴 급했던 모양이야. 국민학교 때 걔가 날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 넌 모를 거야. 작년 봄이면 거의 2년 전 일이었습니다. 아마 기억이 희미하기는 하지만 화영이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재작년 말쯤에 들었으니까 그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갑수와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들었습니다. 나는 X표가 쳐져 있던 성근이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무려 오수 끝에 올해 치러진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연수원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수첩에 있던 명단 중에서 성근이는 바로 내 위에 있었으니까 나를 만나기 전에 바로 성근이를 만난 게 분명했다고 나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오늘 신문에서 봤어. 야, 이게 무슨 망신이니? 학교 이름이 안 나왔길 망정이지. 원 창피해서.
지가 날 언제 봤다고 느닷없이 찾아와서 100만 원을 내놓으라고 하더라고. 코미디가 따로 없지. 별 시시콜콜한 기억들을 다 끄집어내면서 마치 친한 친구라도 되는 양 구는 거야. 알고 보니까 그 자식 상습범이더라고. 친구라고 이름만 있으면 찾아가서 돈을 내놓으라고 하니 이건 칼만 안 들었지 강도지 뭐. 안 됐긴 하지만 자식 잘 죽은 거야. 그렇게 살면 뭐 하겠어?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나는 내가 병수를 찾아간 것도 그를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었고, 물론 꼭 그렇게 하리라고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굶어 죽었다는 사실이 주는 흥미와 그 흥미 속에 감춰진 이야기를 찾아내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나는 벌써 그의 팔뚝에 새겨진 화화라는 글자를 제목으로 쓸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화화? 괜찮아. 신선하다고.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국민학교 앨범을 책장 서랍 깊숙한 곳에서 끄집어냈습니다. 남노한 흑백 앨범을 이리저리 뒤적이면서 옛날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일제시대 지어졌다는 2층짜리 낡은 건물과 국화꽃이 만발한 화단, 그리고 작은 분수대 옆에 세워진 유관순 동상이 실루엣처럼 되새겨져 왔습니다. 나는 그 많은 얼굴들 중에서 화영이의 앳된 얼굴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래, 김예림이 좋겠어. 요즘 화장품 광고로 확 뜨고 있는 데다가 이미지도 비슷해. 나는 앨범을 보면서 PD에게 건의할 배역을 생각해냈습니다. 요즘은 코미디 프로에 인기 탤런트를 초빙하는 게 일반화되어 있어서 자연스레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나는 서둘러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그러나 첫 장면이 생각처럼 잘 떠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게다가 작고 검게 명멸하는 커서가 내 생각을 가로막았습니다. 꼭 그 커서가 그랬다기보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모든 것에 대해 나는 무척 예민해져 있었습니다. 나는 컴퓨터를 끄고 다시 방바닥에 엎드려 원고지 위에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새벽의 푸른 빛이 형광등 불빛을 저만치 밀어낼 때까지 같은 자세로 엎어져 있었습니다. 6시간에 걸쳐서 병수 죽음을 10분짜리 코믹 애정 드라마로 만들어냈던 것입니다. 내가 작업을 하는 동안 시간의 병정들은 내 주변을 서성이며 기습적인 공격을 해오곤 하는 잡념을 방어하느라 나와 함께 밤을 지냈습니다. 1. 하숙집이 즐비하게 늘어선 어둑한 골목길. 드라마는 병수가 죽은 뒤 영안실에 조화를 들고 나타난 화영이 과거를 회상하는 방식으로 시작했는데 그 회상의 첫머리는 고등학생인 병수가 죽은 데는 깡패들로부터 화영이를 구해내는 장면이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웃음을 자아낼 수 있는 요소들을 장치하고 얘기는 사뭇 진지하게 끌어가려고 했습니다. 애초의 목표대로 3번은 크게 웃기고 1번은 울린다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애썼습니다. 병수는 그가 사랑하던 화영이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간 후 모든 삶의 의욕을 잃고 친구들을 찾아가 구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함께 보냈던 친구들의 목록을 작성하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한 명씩 찾아가 자신의 처지를 호소하면서 돈을 받아내곤 합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받아가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그는 그 일이 갖고 있는 매력에 이끌리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오랜만에 옛 친구를 만나 그가 세상에 나와 유일하게 행복했던 어린 시절의 나래를 실컷 펴다가 돈까지 벌어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친구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면서 그는 불안에 휩싸이기 시작합니다. 그는 다시 한 바퀴 더 돌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3달 안에 꼭 갚겠다고 한 자신의 약속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의 크기만큼
화영이에 대한 그리움의 크기도 점점 커져 갑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살아왔던 근 2년간의 삶이 죽음으로 가기 위한 기나긴 여정에 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 부분을 쓸 때쯤에서 나를 만났을 때 화영이에게 줄 것도 있고 라고 말하던 그의 표정을 떠올렸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한 사내가 동심의 추억을 징검다리 삼아 죽음의 계곡으로 한 걸음씩 걸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나는 마지막 부분에 그가 화영이에게 전화를 걸어 너의 벗은 모습을 마지막으로 보고 싶다는 말을 하는 장면을 집어넣으려 했으나 자체 심의에 걸릴 것 같아 한 번만 날 안아주지 않겠니? 라고 바꾸어 버렸습니다. 기열씨 수고했어. 아주 좋은데? 어떻게 이런 기발한 얘기를 생각해냈어? 작가들이란. 옥상에서 떨어진 메주도 이보다는 나을걸. 이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 PD가 한박 웃음을 지으며 칭찬을 늘어놓았습니다. 그의 한박 웃음이 나를 깃털처럼 가볍게 들어올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칭찬이 거듭될수록 나는 절망의 깊은 나락으로 꺼우러지는 나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아득한 깊이. 그 깊게 파인 절망의 바닥에는 가벼워진 나를 받아 안을 노란 은행잎이 야광 표시등처럼 반짝이는 듯 했습니다. 잠을 못 자서 생긴 현기증이라고 하기엔 너무 선명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방송이 전파를 타고 사람들이 눈 속에 전해지던 날, 방송국에는 격려 전화가 쇄도했습니다. 방송국의 프로그램이 끝난 후 출연진의 팬들로부터 전화가 걸려오는 것은 예사로운 일이지만 이처럼 작가와 연출가에게 익명의 시청자들이 금방 반응을 보이는 것은 참으로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나를 포함한 프로그램 스태프진들은 고급 요정으로 회식을 갔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사람들은 번갈아가며 실제 있었던 일이냐는 등 어디서 착상을 했냐는 등 캐묻다가 아무튼 축하해 라는 말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는 그런저런 물음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진짜 사실을 알면 친구의 죽음을 팔아먹었다고 삿대질을 해올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조바심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일이 급해도 그런 짓은 하지 말아야 했어 라는 자주 섞인 물음이 가슴속에서 맴맴 돌기도 하였습니다. 나의 이런 상상 속에는 인간 쓰레기라고 쓰여진 화영이가 보낸 팩스를 받는 일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기열씨, 어디서 그런 생각을 했어? 혹시 지난번에 돈을 줬다는 그 국민학교 동창에게서 착상을 얻은 거 아니야? 뭐 그딴 친구가 다 있느냐고 생각했는데 결국 그 친구는 빚을 갚은 셈이네. 아무튼 내 친구들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아주 잘 봤다. 아내도 내 작품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아내가 무수히 진열해 놓은 칭찬의 말보다 빚을 갚은 셈이네 하는 한마디 말이 내 가슴에 더욱 깊숙이 박혀왔습니다. 난 불안에 휩싸인 내 표정을 아내에게 들키는 것이 싫어서 의자에 앉아있는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불룩한 배에 귀를 대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아이는 오늘따라 발길질도 하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보, 병원엔 가봤어? 아이는 괜찮은 거지? 걱정 마. 아주 튼튼하게 자라고 있으니까. 그의 죽음을 가볍게 이용했다는 죄책감은 뱃속에 든 작은 생명에 대한 걱정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새벽 3시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던 나는 아내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일제히 달려들어 몽롱하게 늘어져 있는 내 정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밤새 눈이 내릴지도 모른다던 기상대 예보를 증명하듯 하늘에는 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습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이라도 하늘을 식별할 수 있다는 것을 신기롭게 생각하면서 나는 이내 차를 몰고 고향으로 달려갔습니다.
국민학교 앞에 이르러 차를 천천히 몰면서 어둠이 잔뜩 내려앉은 교정을 둘러보았습니다. 측백나무 울타리가 철제 울타리로 바뀌었고 내가 공부하던 건물 앞 운동장 쪽으로 새로 지은 건물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주위에 퍼져 있던 논에는 제법 많은 수의 아파트가 들어서 있었습니다. 정문에 이르러서는 전학을 가면서 마지막으로 손을 흔들던 병수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가 죽다니.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쫙 뻗쳐왔습니다. 처음으로 그의 죽음이 슬프게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나는 병수 작은아버지가 살고 있는 아파트 벨을 정신없이 눌러댔습니다. 꼭두 새벽에 누구요? 병수 친구인데요. 병수가 어디 묻혔는지 알고 싶어서. 병수? 못 받은 빚이라도 있는가 본데 나는 모르는 일이요. 그게 아니고 저는 저 윗동네 돌무랭이 살던 국민학교 동창 기울이라고 하는데요. 산소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산소라고? 아, 장가도 안 가서 그것도 객지에서 비명 횡사한 놈한테 무슨 얼어 죽을 놈은 산소요? 화장해서 저수지에 뿌렸어. 원별. 나는 읍내에 들러서 밤새도록 영업하는 슈퍼마켓을 찾아 소주와 북어를 사들고 저수지로 향했습니다. 저수지로 가는 길가에는 내가 살던 집과 백화점만큼 다양한 채소를 길러내던 텃밭이 있었습니다. 3학년 땐가 병수와 함께 집에 와서 텃밭에 우뚝 솟아있는 대추나무에 주렁주렁 달려있는 대추를 털어먹다가 아버지에게 된통 혼났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텃밭이 그리운 만큼 고향이 그리운 법인데 부모도 고향도 애인도 잃어버린 병수의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그가 진짜 바랐던 건 110만 원이 아니었는지도 몰라. 나는 저수지 방파제 한켠에 차를 세워놓고 헤드라이트는 그대로 켜놓았습니다. 부음하게 밝아오기 직전의 농익은 어둠인데다가 가끔씩 눈발이 내려 더욱 적막하게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전거 한 대가 산과 이따한 곳에 비스듬히 눕혀져 있어서 나는 밤낚시꾼이 와 있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기며 눈으로는 어둠푸르게 펼쳐진 저수지의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으로 그가 뿌려졌을 만한 수면을 조심스럽게 더듬으면서 나는 비로소 그가 어머니와 함께 누워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나의 몸속에서 두려움이 빠져나가고 적막한 그 공간의 일부가 되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내 피부의 닫혔던 살갗이 열리고 그 열린 구멍으로 바람과 맞닿아 일으킨 그들의 숨결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방파제 가운데 쪽으로 걸어가 소주를 따라서 북어와 함께 놓고 2번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잔을 마른 풀 위로 흩뿌린 후 다시 한 잔을 따라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파제 왼편 끝에서 무언가 반사돼 나오는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노란 빛이었습니다. 마치 며칠 전에 차도와 인도의 가림막이에 세워져 있던 은행잎과도 흡사한 형상으로 다가온 그 물체는 틀림없이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들었던 소주잔을 내려놓고 그 사람이 있는 쪽으로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는 흰 천 위에 시루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보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수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은 여자임이 분명했습니다. 나는 더 가까이 가볼까 생각했지만 여자라는 사실이 마음을 주저하게 만들었습니다. 몇 번을 망설이다가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 단숨에 소주를 들이켰습니다. 나는 나의 시선을 살색 등을 보이고 있는 그녀에게 고정시킨 채 담배를 피워 물었습니다. 짙은 어둠의 정상으로부터 미끄러져 내려오는 새벽의 발걸음은 무척 빨랐습니다.
그리고 다가드는 새벽의 속도만큼 내 가슴도 가쁘게 뛰어 올랐습니다. 누구일까 하는 물음을 저수지 가득 집어넣고 나서도 한참 후에야 그녀의 형체가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동안 물 위를 바라보던 그녀는 옷을 주섬주섬 입기 시작했습니다. 일어서지 않고 앉은 채로 옷을 주워 입는 것으로 보아 아마 그녀는 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나도 옷을 다 입은 그녀가 돌아서서 내 앞으로 걸어오기 전부터 그녀의 존재를 어렴풋이나마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내심 설마 하면서 내 짐작을 의심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진짜 화영이임에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한편으로 놀라면서도 병수가 내게서 돈을 받아갔던 방식대로 한 번이라도 화영이의 벗은 모습을 보고 싶어 했던 그의 희망을 이뤄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눈망울을 그대로 간직한 그녀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뚱뚱하고 못생겨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내게 옅은 웃음으로 인사를 대신했습니다. 그리고 반지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얼핏 보기에 경찰서에서 보았던 그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네가 만든 프로 잘 봤어. 이걸 필요로 하는 건 이제 너뿐일 거야. 그녀는 마치 내가 오리라는 걸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알 수 없는 말을 남기고 담담하게 내 곁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길에 세우던 자전거를 타고 아주 빠른 속도로 경사진 길을 미끄러져 내려갈 뿐이었습니다. 익명의 바람처럼 사라져가는 그녀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던 내 눈빛이 갑자기 힘을 잃었습니다. 뜨거운 눈물과 함께 흐릿해진 나의 눈망울 속에서 모든 것이 사라지는 듯 했고 또 동시에 모든 것이 가까워지는 듯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나간 자리, 몇 줌 안 남은 내 희망의 거처 위로 더욱 굵어진 눈발이 떨어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습니다.